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죠.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무척 무덥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그 건강과 그리고 좀 주식이 좀 많이 복구가 돼야 우리들이 또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말 좀 즐겁게 잘 남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단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죠. 전혀 예상치 못한 건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 치고 오르는 한 종목,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또 있죠. 코로나19 진단 키트주들, 이들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시장의 새로운 리더 찾기가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모습이다. 왠지 쫓아가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 그런 기분, 안 쫓아가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X 같은, 우리 잘 느꼈지, 많이 해봤잖아, 그렇죠? 그러한 불안감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조선, 방산 또는 금리 인하 수혜주를 밑에 깔고, 이게 한 60% 정도 깔고, 다음에 이제 단타주를 섞어야 되는 거죠. 40%는 아시다시피 코비드19 관련 진단 키트주를 섞던,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뭐 그린벨트, 뭐 댐 건설, 뭐 이런 건설주들을 사던, 그다음에 해리스 관련된 저금리, 재생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을 사던, 뭔가 단타를 40%를 올려서 치고받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 따라서 바이오, 조선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나머지 단타를 40% 까는 전략. 단타 수익률은 10에서 15%만 보고 바로 던져라. 이거 위에는 지금 시장을 이길 리더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장인데,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13, 나스닥은 0.51, S&P 500은 0.47,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보면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이틀 연속 상승을 했다. 시장은 9일까지 낙폭을 조금 못 미치는 정도까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크게 터진 이후 낙폭을 했는데, 그 낙폭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국채금리도 변동성이 높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금리가 신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3.7%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4%대로 회복을 했죠. 금리 한번 봅시다. 네, 금리를 보면 2년짜리는 4.057, 네, 그렇죠. 10년짜리는 3.940. 뭐 금요일날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2년짜리는 거의 4%대, 3년짜리는 다시 4%가 깨지고 3.9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금리의 움직임이 이제 나름대로 변동성이 좀 줄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 후반 회복세가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시장 혼란을 야기한 일본 엔화의 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입니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 BOJ 부총재가 나서서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다독였으나, 그동안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막대한 앵커레이드 포지션이 쌓인 만큼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확신을 갖는 사람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없는 거죠. 이렇게 시장의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물가지수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14일 CPI와 생산자 물가 13일 PPI 두 군데 쏠려 있죠. 이 두 주표는 패드의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오는 9월에 50bp 빅컷을 단행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실은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지표가 가장 큰 이번 주의 핵심 키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일각에서는 패드가 50bp까지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좀 50bp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9월 25bp 인하와 50bp 인하 전망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예정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다양한 연준 인사들의 또 의중이 발언이 있죠. 네, 귀를 그렇게까지 리슨 케어풀리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이어도 이번 주에는 미국 이들의 소비와 제조업 경제에 대해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지난주 리세션 공포가 시작을 덮은 만큼 주목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3분의 1을 소비 판매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인들이 견조한 소비력을 이어갔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축소가 되면서 주식은 한 단계 더 리커버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도 산업 생산, 제조업, 지역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표 등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견조함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목요일 저녁 우리 시간은 금요일날 발표가 되죠. 기업 중에는 홈디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월마트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은 아니지만은 CPI, 다음에 주중에 발표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소매지표 발표,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러한 지표들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달러 지수는 102.970, 다시 103이 무너지는 달러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WTI는 1.04% 상승 76.98달러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번 주에 좀 깊숙이 다뤄봐야 될 내용은 정말 안정이 된 것인가, 경제 침체가 사라진 것인가, 이 질문이 가장 1번의 키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가이드라인과 생각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엔케리 트레이드 정상 가능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복합적으로 투심을 위축시킨 지난주였죠. 지난 5일 급락한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시장이 생각보다 차분하게 이렇게 반등한 이유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벽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경계감이 굉장히 강하죠. 네, 굉장히 강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매크로나 실적 발표 이벤트들이 8월 말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들에 대한 실적 발표나 이벤트들이 22일, 24일 잭슨홀 미팅도 남아있고 엔비디아도 남아있고 CPI 발표도 있고 많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지금 끝이 나고 경제 R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번에 글로벌 리세션, 글로벌 충격이 월요일날, 검은 월요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검은 월요일이 왔을 때 다양한 의견들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이번 주에 쓴 애널리스트 중에서 한 분이 엔크레이드 트레이드 자금과 연계된 그 이외에 시장을 무섭게 움직이는 키포인트가 바로 파생금융 상품과 엮여져 있는 글로벌 시장의 무서움을 한번 드러냈다. 이 파생 상품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무섭게 엮여 있는 게 일시적으로 트리거가 작용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낳는 그런 구조적 악순환, 이 악순환이 상당히 무서웠다는 거죠. 5월 이후 주식시장의 하락 이후로 거론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미국 경기 침체 가능 설명력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약하다는 의견도 제시 중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글로벌로 서로 엮여있는 복잡한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하락의 주범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옵션 매수가 급속히 몰리면 내재 변동성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논리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최근 발작이 일어나기 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구조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자체로 변동성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ELS 발행이 늘고 배당금 지금 ETF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잘 팔리고 양매도 ETM 같은 인컴형 상품들의 발행이 늘고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수급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보통 이런 상품들은 외가격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그런 구조로 해지를 하는데, 풋옵션 매수는 주식시장 급락을 해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지 않습니까? 반면 거래를 받아주는 상대방, 주로 투자은행들은 거꾸로 외가격 풋옵션을 반대로 매도하고 외가격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포지션을 해지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엮여 있는 것들에게 뭔가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파생 상품의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매수와 이것을 받아주는 글로벌 투자은행 사이의 해지의 전략이 서로 얽히고 설렸는데, 두 번째 단계는 지난 5일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외가격 풋옵션 등 등가격이 또는 내가격이 된다는 거죠. 외가격 풋옵션이 등가격 또는 내가격이 된다. 그러면 투자은행들은 이 풋옵션 매도를 청산하고 외가격 풋옵션을 다시 매도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금액이 커진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변동성을, 눌러있던 변동성을 다시 높이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이번에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ELS나 배당 지급식 ETN이나 양매도 ETN 등은 여러가지 그 안에 옵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뭔가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현물시장이 급락하면 이들과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서 현물이 매도가 쏟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파생상품 3단계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1, 2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 빅스의 커브가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빅스는 올해 1월 7일 커브와 8월 7일 커브가 비교해보면 만기가 긴 빅스 선물이 20 근처에 거래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올 1월에는 빅스 최근월 선물이 12.7%였고 8월에는 12.8%로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게 일드 커브가 이렇게 역전이 된 거죠. 5일 미국 장중에서 37까지 빅스 지수가 볼륨이 올라 상승하게 됐는데, 근원물 풋옵션을 매수하고 오늘물 풋옵션을 매도를 반영한 그러한 곡선이었다, 가격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시장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단기간에 커지면서 변동성을 타깃하는 전략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이번에 선물 옵션이 파생 상품이 시장의 큰 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논리인 거죠. 즉 서로 얼기설기 엮여있는 글로벌 파생 상품이 작은 움직임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경고가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경고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아시아 시장, 이머징 시장의 대표적인 ATM기인 한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빨리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모든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한국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무엇을 사야 되느냐, 향후에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고민거리죠. 현재 주식시장은 이전과 다른 고민거리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강도가 높냐 낮냐의 싸움일 뿐, 최근 3개월 연속 미국 기업의 투자와 가계 소비 증가율이 YY로 동반 둔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죠. ISM 제조업 지수는 4개월 연속 이축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4년 3분기와 4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1.5%에서 불과해 2분기 성장률 정점인 2.8%가 통과됨에 따라서 하락할 거라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 한번 다시 과거를 도집해 봅시다. 2013년 8월에서 15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던 당시인데, 미국 10년 국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가 10%나 빠지고 코스피가 15%가 빠지는 가격 조정을 받았던 시기에, 이때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것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와 국내 반도체주가 선전을 했는데, 이후에 이들이 주도주가 됐죠. 이전 주도주는 누구였습니까? 테슬라였죠. 그래서 금리가 움직이면서 이전 주도주였던 테슬라를 발로 뻥 차고 금리 상승에 유리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유리한 엔비디아와 국내 반도체주들이 치고 올랐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고민하던 시기에 주도주의 결정적 변수는 매출 증가율이었다는 거죠. 즉 엔비디아와 국내 반도체주들의 그동안 상승했던 인플레이션 시기에 올랐던 이유는 바로 매출 증가율,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독특한 과정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업 섹터만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성장 산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엔비디아와 반도체는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지만
테슬라와 2차 전지는 반대로 꺾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가격을 움직이는 키포인트, 핀포인트가 달라졌다는 거죠. 따라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신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뭘 합니까?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고정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시하면 매출액에서 무엇으로?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으로 가격이, 즉 시장의 매력 포인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매출액보다는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 즉 성장률 둔화 시기에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 여부가 주도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S&P 500 지수 급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빠지고 최근 반등 시에 주가가 더 상승한 기업을 보면 메타, 인투이티브 서지컬, GE, IBM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향후에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들이다. 구조조정도 마치고 영업이익률이 금리 하락기에 오히려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랐다는 거죠. 반면 이번 쇼크에 왔을 때 하락하는 기업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등 향후 영업이익률이 하락 또는 정체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다 한방 맞고 쓰러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국내 증시에 대비해보면 국내 증시에도 최근 급락과 반등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았던 업종은 조선, 제약바이오, 건설, 필수소비재, 상사나 자본재, 방산을 포함하고 에너지, 증권보험, 소프트웨어였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거죠. 해당 업종 중 퍼는 낮아진 반면 영업이익률 추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조선,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등 이런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 시 퍼의 상승을 다시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과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장기 투자하는 전략에는 이 어려운 난세에서 돈을 벌 방법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성장률 둔화가 우려된 시기에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보다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은 빠지지 않고 이제 올라오고 매출 증가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따라서 매출 증가 기대보다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러한 종목들, 12개월 예상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이게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봤더니 인투이티브, IBM, GE, 메타 이런 금리 하락기에 영업이익률과 총영업이익률을 받쳐주는 그러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타 강력히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을 좋아했는데 메타도 하나 더 추가로 하면 어떠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 급등락 과정에서 업종별 주가가 희비가 교차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자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조선, 건강관리, 건설, 필수소비재, 자본지, 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험, 소프트웨어, 다시 한번 조선, 건강관리, 바이오, 제약바이오, 건설, 필수소비재, 상사자본재, 방산 같은 에너지, 증권, 보험, 소프트웨어 한번 이것을 잘 잘라 붙여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승하고 조선주를 보면 영업이익률은 높아지고 퍼는 낮아지는 모습, 따라서 영업이익이 추가로 상승하면 다시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나서 올라오는 거죠. 제약바이오도 영업이익률은 빠지지 않고 올라가서 버티고 그다음에 예상 퍼가 쭉 낮아진 이후에 서서히 다시 퍼 밸류에이션을 회복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들어갑니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시장이 기존 강자들이 쉬는 사이 바닥주와 새로운 단기 모멘텀주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 그 다음에 해리스 수혜주 등이 시장을 리딩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조선, 방산 등을 60% 정도 바닥에 깔고
나머지 40%는 단타협을 깔아야 되죠. 코로나 진단주, 건설주, 그린벨트 해제주, 2차 전지 바닥주, 해리스주,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도 이런 식으로 단타를 놓고 10에서 15% 먹고 던지는 전략. 이거 위에는 현재 이 어려움을 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빅크러쉬 이후에 새로운 리스크는 보이지 않으나 14일 CPI, 22에서 24일 잭슨홀 미팅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에서 너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러한 어떤 향후에 한 번 더 리스크가 닥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번 주 추천 10종목은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월에서 9월 주요 빅 이벤트가 있죠. 8월 19일에서 20일 민주당 전당대회, 20일, 24일 잭슨홀 미팅, 28일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2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9월 17일 1차 대선 토론, 9월 19일에 FOMC 회의가 있네요. 그렇죠? 네. 4분기에는 10월 1일날 2차 대선 토론, 10월 9일 3차 대선 토론, 테슬라 로보택시 10월 10일,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을 하네요. 11월에 FOMC. 9월밖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데 50pp 인하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이미 선거 다음에 하면 아무 효과가 없죠. 금주의 경제지표를 정도 달아놨습니다. 이거 잘라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카페로 들어오셔서 카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담을 올려놓으면 저희가 다 상담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유료 카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 너무 덥습니다.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새벽과 저녁에 찬바람이 솔솔 부는데 가을이 성큼 와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한번 우리가 빅크래시가 왔는데 나름대로 잘 회복을 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 이거 이제 또 한 번 빅크래시 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좀 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제가 늘 말했지만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최소 한 30% 정도 현금 정도는 가지고 연말을 가자. 이 정도의 생각은 꼭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를 집중 공략해라. 그렇지 않으면 포모에 시달릴 것이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아주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